특무법인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법조계를 둘러싼 조금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소개를 하고 왜 이렇게 된 건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혜 변호사가 그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해서 항소가 취하되는 바람에 의뢰인의 재판 청구권이 사실상 침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요를 좀 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심 판결부터 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을 당한 은강여고에 다니던 그 학교 폭력 피해자가 이걸 이유로 이제 자살을 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 딸을 자살로 몰아간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서 34명을 상대로 이제 소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유족분들이 패소를 한 상황이에요. 왜 패소를 했냐면 이 1심 판결의 내용을 보면 학교 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판에서 나온 증거를 보면 이 중간중간에 피해자가 그 학교 폭력의 상처를 딛고 조금 안정적으로 생활에 복귀한 듯한 이런 정황들이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는 다른 요인이 경합돼서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체만으로 그 학교 그 자살의 책임을 모두 지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난 상태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34명 중에 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유족들의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건 소송을 인정한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논리로 유족들의 청구가 기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는 5억 청구한 게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패소를 했는데 한 명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승소를 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심의 사건이었어요. 학교폭력 사건과 자살을 하게 된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또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접적인 가해자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하다 보니까 절차적으로도 오래 걸렸고 결과도 사실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1심에서조차도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좀 많이 찾아보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다 답변을 해서 소송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권 변호사를 소개를 받았고 이제 믿고 맡겼던 건데 여기까지 와버린 거죠.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항소심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아셔야 될 게 재판이란 거는 굉장히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가고 가기 싫다 그래서 안 가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갑자기 나오다가 나 바쁘다고 안 나가.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막상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둔 제도가 쌍불취하 제도라는 겁니다.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재판을 하는데 양쪽 당사자가 다 불출석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거를 이제 쌍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쌍방 불출석의 줄임말인데 원고 측에서 출석을 안 하면 피고는 출석했지만 둘 다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 나중에 별도의 기일 지정 신청이 없을 때는 원고의 소 자체가 취하되기 때문에 피고한테 불이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된 항소심 얘기를 좀 해보면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님이 사건을 맡고 민사소송엔 당사자가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권 변호사님이 나갔어야 되는데 2번을 안 나갔어요. 2번을 안 나간 다음에 권 변호사님이 자신의 실수를 알고 저 이번에는 꼭 나올 테니까 실수였습니다. 기일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 줬는데 이 기일마저 안 나가서 결국 3번의 불출석이 발생했고 그래서 2심에서는 유족 측에서 제기한 그 항소가 취하된 걸로 정리가 되면서 1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한 피고는 대응을 하지 않아서 유족 측이 승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결론적으로는 이 불출석으로 인해서 유족 측은 하나도 승소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영원을 받게 되는 그런 파국이 생기고 말았어요. 주변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3회 불출석에 의한 쌍불취하 얘기가 흔할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 기사를 접한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그 카톡방에 다 공유를 했어요, 이 기사를.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반응이 야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말이 돼?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거든요. 아마 이 기사를, 이 뉴스를 접하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 99.9%는 이런 비슷한 반응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에 당사자도 아닌데 변호사가 2번 출석을 안 하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해놓고도 그 기일마저도 출석하지 않아서
취하 내지는 항소취하된다. 이거는 정말 좀 생각해보기 힘든 실수 같아요. 일회성에 그치는 실수는 실수가 맞는데 이렇게 2회, 3회까지 가는 실수는 사실 이건 진짜로 발생해서는 안 될 실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못 가면 복대리인이라고 해서 다른 변호사님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유족들은 더 이상 어떠한 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이 부분을 두고 어떤 변호사님은 업무상 배임죄로 권 변호사를 고소한 뒤에 뭐 재심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절차 내에서 뭐 재심이란 방식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다시는 번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거를 다시 살릴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다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뭐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땐 그럴 거죠. 아니 그러면 그거 당사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잘못한 건데 당사자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동산 계약을 쓰는데 뭐 제 대리니까 이분이 쓴 계약을 제가 쓴 계약이랑 똑같이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맡겼는데 나중에 계약이 이상해서 그때 와서 이거 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구조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소송을 살리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송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유족 측에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어떤 정치적 피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지금 위임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임 계약이 체결됐으면 수임인인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 업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진짜 재판 청구권을 진짜 침해하는 결과까지 이렇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 거고, 다만 문제는 과연 이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 나오기로는 9천만 원을 갚겠다고 이렇게 각서를 쓰고 잠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재판을 했을 때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볼 때는 물론 정신적 피해 부분을 인정하긴 할 건데, 그 피해의 범위와 관련돼서 이 소송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승소 가능성을 좀 고려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1심에서도 패소를 했었고, 그 유일하게 무변론으로 이겼던 가해자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 점에 비춰봤을 때는 정상적인 소송이 수행됐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할 때 위자료를 그렇게까지 높이 책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9천만 원보다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뭐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하시긴 하지만, 그 제 생각에는 사실 9천만 원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돈으로든 어떻게든 보상 받아야겠다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9천만 원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실제로 소송하면은 1,000만 원대 가기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유족이 우리한테 왔어.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 사건을 맡기고 싶다. 그럼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를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유족분들께서 이건 방향성을 좀 정하셔야 된다. 만약에 진짜 이걸 경제적으로 보상받고자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제시한 9천만 원 협상안을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 그거보다는 명명백백하게 전문가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응당받아야 될 기회를 놓쳤다. 이 부분을 조금 확인받고 싶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자. 이렇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권해드렸겠죠. 김 변호사님. 저도 안 변호사랑 비슷하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9천만 원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서에 진짜 본인이 뭘 잘못했고 그동안 어떤 식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이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좀 확실하게 담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걸 알리기 전에 재판으로 가면 이거 사실은 5천만 원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분이 이런 게 세상에 알려지면 입을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면 1억 5천, 2억을 제안해서 그렇게 본인이 이행하겠다라는 합의서를 쓸 거냐 제안해보고 쓰면 묻고 가는 거죠. 못 쓴다. 그럼 이렇게 터뜨리는 거지.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이분은 잡으려고 했을 거야. 2억이든 1억 5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됐잖아요. 아마 제기가 어려울 거예요. 10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이로 인한 타격은 누가 그거 맡기겠어요? 내가 만약 그런 실수했다 그럼 2억 원으로 뒤로 오면 난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권변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 난리 났는데 만약에 이랬으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진짜 저 2억이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대한변협에 진정을 넣으면 이거 징계감이거든요. 맞아요. 징계 절차 착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유사한 사례들에 있어서 징계를 받은 예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안은 영구제명 이런 게까지는 가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좀 유사한 사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건을 수임한 후에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선임료도 반환하지 않은 사건. 이거 정직 6개월 나왔습니다. 6개월 나왔고요. 사건을 수임하고도 위임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의뢰인과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직 3개월. 수임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에게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게 제명이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지 알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춰보면 제명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족 측에서는 영구제명을 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마 그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주 중한 형태의 정직 내지는 제명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뭐 씁쓸하더라고요. 저희도 이 건을 소개하면서 이거 어찌됐든 법조계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결국엔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참 애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희도 얘기할 때 과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진짜 저희도 되게 참담한 심정이고 뭐 권 변호사님을 편들자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 징계 과정이든 뭔가 이 손해배상 과정이든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책임감 있는 후속 처리가 됐습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희 그 피해자 측 유족이잖아요. 네, 사실 뭐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 변호사, 법조인, 의사, 전문가 직업들이 그만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높거든요.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도 많고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저희도 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스스로 잘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좀 기분 좋고 되게 조금 자랑할 만한 법조계의 소식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일이 잘 없어. 하여튼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여튼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